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긴급자금 19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나 격일로 등교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에 승인된 여러 백신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백신 여권 발행을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65세에서 74세의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과 충북 영동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올해는 건조한 봄철 대신 이례적으로 2월에 산불이 집중됐는데요. 날씨학 개론에서 2월 산불의 원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퍼져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또는 백신과 관련된 60여 건의 심의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를 열고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편 초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행업계는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F 마스크 보고 가세요. 엄청 저렴합니다. 10년 동안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해온 김봉수 씨. 최근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에서 하루에 2만 원에서 벌어야 되니까 혹시 사실래요? 이거 저렴한데 KF94. 그래서 그런 뭐 1, 2만 원이라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됐고 지난 1년 여행 상품 매출은 없다시피 한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갔고 사무실 규모와 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빚은 수천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매출이 줄었죠.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돌려막기 좀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신용은 내려가고 온기가 사라진 여행사 사무실에는 지난해 6월에 멈춘 달력만 쓸쓸히 걸려 있습니다. 폐업한 지인의 사무실을 둘러보는 김명섭 씨의 여행사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에 1억을 했던 융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오늘 현재 잔고가 뭐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문제죠. 뭐 지금부터가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지난해 국내 여행업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여행사 4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업계는 더 못 버티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직접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 여행객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14일을 줄여달라는 게 무조건 줄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와 두기가 똑같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14일이든 저희에게 근거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여행업계가 이 시기를 버텨내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입니다. 생존자금 지원이나 대출 조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의 지금 상태에 있는 여행업계만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은 여행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로 달라질 여행 트렌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단체 여행 대신 소규모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상품 개발과 관련 인력 육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공식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등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와 격일 등으로 등교 일정이 조정돼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4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추경 예산을 포함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을 위해 쓰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근본 총 대책비 19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의 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0,000명에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국가 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 고용 대책을 위한 예산 2조 8천억 원이 편성돼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부터 국내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각종 인프라 지원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역점을 둔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충격 수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긴급 고용 대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기존 고용 지원 사업에 더해 디지털, 문화체육, 방역, 돌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직접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심한 끝에 저희들이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발굴을 좀 하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 보조나 생활방역 등 단기 일자리 4만 개를 뺀 나머지는 인건비 지원과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에 3천억 원, 취업을 위한 청년 교육, 돌봄과 생활안정 예산에 각각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4조 원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2조 7천억 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각각 7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월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가운데 소비와 설비 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며 전월 대비 0.6%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1.7% 감소하며 관공업 생산이 1.6%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며 1.6%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특수 산업용 기계 투자가 늘며 전월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6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끝나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올해 9월 30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한 차례 6개월 연장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예 기한이 끝나도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원리금과 이자를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내놨습니다. 차주에게 최적의 장기 분할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당초 상환 계획보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 방법, 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대출자, 차주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등으로 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공과금 내용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여 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 전체 금융권은 만기 연장 121조 원, 원금 상환 유예 9조 원, 이자 상환 유예 1,637억 원 등 모두 130조 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26일이었죠. 국내에서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백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자칫 백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은 백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달 26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7일에 화이자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네. 자,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자마자 물 백신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건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접종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에게 한 병당 접종 인원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물 백신 논란이 퍼진 건데요. 네. 우선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6인용 바이알인데 6인용을 뽑고 나서도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주사기가 동력 결절된 게 해동되면서 거기에 0.4에서 0.45 정도 있는 데다가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하거든요. 그럼 총량이 2.2 정도 되잖아요. 그럼 0.3은 2.1cc니까 7인분이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원래 한 병당 6명을 맞출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7명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물을 섞어서 양을 늘린 거다. 이런 가짜 뉴스가 소문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네. 화이자 백신은 원액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정식 사용법인데요. 예. 화이자 백신의 공식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얼어있는 백신을 이제 녹이면 녹이는 해동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한 0.45cc 정도의 이제 액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생리식염수 한 1.8cc 정도를 섞어가지고 예. 한 2.25cc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0.37cc 이제 그런 최소 잔여용 주사기라고 LDS라고 부르는 건 주사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주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주를 해서 보통 이제 6개 지금 많게는 7개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화이자가 공식 지침으로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또 식품의약국 또 영국의 공중보건국 등도 투여 지침을 통해서 모두 생리식염수를 희석한 희석 백신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양을 늘렸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고요. 네. 그렇다면 화이자의 물백신 논란은 왜 나왔나 살펴보면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이용하면 이론상 7명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잘못 해석되면서 이제 오보가 되는 거죠. 이 정부는 접종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고 또 이와 같은 혼란도 막기 위해서 기존 권고대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을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초기인 만큼 같은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런데 저는 백신을 맞으면 인체 유전자가 변형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mRNA 백신을 이용한 그 백신이죠.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m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이런 글과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작동 원리상 mRNA가 DNA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mRNA를 살펴보면 이 신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mRNA인데요. 이 mRNA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내의 단백질 공장이라고 불리는 리보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응하게 되는 거죠.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공격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게 이 mRNA 백신의 역할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사람 DNA를 변형시키려면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맞는 모든 백신 주사는 아시다시피 다 근육 주사로 인체에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mRNA가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DNA가 있는 세포 핵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이 mRNA 백신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실제로 항원 생성 역할을 한 뒤에는 수일 내에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또 하나는 그 노인이 백신을 맞을 경우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백신도 치매를 유발한 적이 없고요. 이거는 코로나19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백신 물질이 치매를 일으키려면 뇌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그 백신 물질은 뇌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매 유발 가능성이 없는 건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고혈압, 당뇨라든지 뇌졸중 환자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혈관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도리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치매가 올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된 거죠. 가짜 뉴스가.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눠볼 또 다른 음모론은 조금 무섭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낙태를 한 태아 조직으로 만든다라는 주장도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들어가 있는 세포 때문인 건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960년대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만들어진 MRCO라는 이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 가짜뉴스의 주장입니다. 이건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과정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나온 허위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 세포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세포가 앞서 말했던 MRCO가 아니라 HCK293이라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요,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데 태아 신장 세포에서 얻은 세포를 복제 배양한 것으로 이미 현재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거고요. 게다가 백신 생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 단계가 끝나면 세포 성분은 모두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가짜 뉴스의 주장은요, 해외에서 먼저 확산됐고 또 외신에서도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불안을 조정하는 이런 가짜 뉴스는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망했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으로 중증 환자를 줄이고 또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백신 접종에 따른 낙관론에 대해 이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WHO는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입원과 사망,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된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승인된 여러 백신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the vaccines begin to impact not only on death and not only on hospitalization, bu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nsmission dynamics and transmission risk, then I believe we will accelerate towards controlling this pandemic. 하지만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영국, 남아공, 브라질 외에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도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Reported cases increased in 4 of WHO's 6 regions: the Americas, Europe, Southeast Asia,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WHO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곳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WHO는 특히 별다른 방역 대책 없이 백신에만 의존하는 건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로셸 윌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몇 주간 감소세였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2%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이 같은 자료는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하락세가 사라졌다는 증거며 지금까지 어렵게 얻은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들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과 효과가 검증된 공공보건 예방조치 적용 등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연구에 들어갑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다 나은 뒤에도 많은 후유증이 따릅니다. 피로, 두통, 후각, 미각 상실, 기침,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근육통 등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최근 발표된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30%는 최대 9개월 뒤까지도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Fatigue was the most common reported symptom, and persistent symptoms were reported by 1/3 of outpatients with mild disease.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전히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집합적으로 묶어 코로나 감염 급성 후유증으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우리는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만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감염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은 심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m happy to say that yesterday there was the first in what will be a series of research opportunity announcements released for NIH initiative on this puzzling syndrome. 연구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치료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양태와 어떤 생물학적 요건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4년간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인들이 올 여름에 백신 여권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17일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달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그린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 증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회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해외에서 서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 정상들의 화상회의 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Ein Punkt, der wichtig war noch als letzter Punkt, war der digitale Impfnachweis. Hier sind sich alle einig, dass wir so etwas brauchen.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이 오는 17일 유럽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말한 디지털 그린패스가 유럽인들이 올여름 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부 시장을 분열시키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개별 거래를 방지하고 제3국이나 거대 기술 기업이 정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1월부터 수집된 접종 자료를 연구한 결과 이들 백신을 1회차 접종한 8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3, 4주 뒤부터 입원을 막는데 80%의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80살 이상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8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두 백신 모두 70살 이상 연령층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합병증이 있는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현지 방송에서 합병증이 있는 50세 또는 그 이상인 국민 누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서 65세에서 74세 고령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과 예천, 충북 영동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2월에 집중됐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2월 산불 원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비와 폭설이 내리면서 지금은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지난 2월에는 무척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자,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날 21일부터 전국에서 이틀 동안 발생했던 산불은 5건으로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충남 논산 등이죠. 네.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안동 같은 경우는 임동면 야산에 불이 나서 야산과 인접한 망천 1, 2와 2리 주민 4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일부 국도를 통제를 했고요. 예. 경북 예천군 김천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인근 영수시 주민까지 모두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충북 영동군 매곡면과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산불이 나서 진화 작업이 이어졌고요. 인가를 위협하는 상황이 이르자 경북 예천과 안동, 경남 하동, 충북 영동에는 올해 첫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 산불 피해 면적이 예년에 무려 9배에 달했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경북 안동과 예천은 총 255만 헥타르가 불에 소실됐는데 이게 축구장으로 치면 약 357개 면적에 달한다고 하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산불도 진화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히 산불은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절상 겨울로 불리는 2월에 이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 먼저 이 봄에 그 산불이 많이 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강수량이죠. 통상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은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두 번째가 나무의 건조함이죠. 나무는 봄철에 가장 적은 수분량, 이게 수분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여기에 이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송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셋째가 바람의 세기로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요. 네. 지난 2019년 고성 대형 산불 때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었던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네. 네 번째가 고온 현상이죠. 기온이 낮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쉽게 번지지 않지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산불은 아주 쉽게 번집니다. 봄철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많은 것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바람이 건조해지면서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가 마른 낙엽으로 봄철에 이 숲바닥에 마른 낙엽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낙엽에 불이 붙으면 산불이 나기가 쉽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늘어난 등산객이죠. 산불의 원인 중 1위가 입산자 실화일 만큼 사람들의 실화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봄이 그 불이 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 올해 2월이 바로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월 중순 정도의 기상 상태를 보였던 것이 산불 발생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강원도 양양, 삼척, 동해, 고성, 평지 등에는 건조 경보가, 경북 북동산지와 강원 중남부 상지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또 목재 등의 건조들을 나타내는 식효습도는 30에서 한 40% 정도로 매우 건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불이 한번 붙으면 아주 큰 산불로 이어지는 기상 상태인데다가 강풍이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산불 피해가 커졌다고 봅니다. 절기상으로는 겨울이지만 봄처럼 건조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조한 것도 그렇지만 포근한 날씨도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충청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2월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주 포근한 날씨가였거든요. 이것도 아주 산불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요. 근데 이렇게 2월 기온이 좀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는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팀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산불 발생 위험성의 관계를 규명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구온도 상승폭을 2도에서 1.5도로 많이 제한한다면 대형 산불 위험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결과를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산불도 기온 상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충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도 높은 기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속해서 온도가 증가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빠른 진압으로 진화가 되긴 했지만 산림이 소실되는 등 무엇보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좀 컸다고요. 일단 우리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첫 번째가 생태학적 측면이 있어요. 산불로 말미암아서 탈산림과 함께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요.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소실되면서 산림 복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또 연기로 인해서 산성비 또는 대기 오염이 증가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초래가 되지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으로 국립공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정서적 손실이 막대해지고 산업과 수송교란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에 목재와 가축 그리고 삶에서 나는 산물인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죠. 세 번째가 사회적 측면인데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광객이 감소하고 건강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연무 농도에 의해서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네. 산불이 막대한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2월에 산불이 이렇게 잦았던 만큼 올 봄철이 더 걱정이 됩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산행을 계획하실 때는 라이터라든가 담배 같은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입산을 금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허용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사 및 야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밭두렁 등 이런 불태우기를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다면 빨리 산림청이라든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고 작은 불일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네. 불이 진화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대피하시되 산불보다 좀 낮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하고요. 대피하지 많이 못한다면 바람을 등지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연구개발 성과로 개발된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 구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혁신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한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뒤 중소기업의 구매 계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혁신 제품 선정 신청은 최근 5년 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으로 만든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는 시점은 남성보다 늦지만 진행 속도는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평균 연령 58세인 남녀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8년 동안 진행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여성의 인지 능력과 집행 능력, 기억력이 같은 기간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기능 저하 속도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빨랐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간 성호르몬과 뇌구조 발달 등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벙어리 뻐꾸기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까지 4천여 킬로미터 이상 이동해 월동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벙어리 뻐꾸기 6마리에 위치 추정용 발신기를 부착한 후 이동을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벙어리 뻐꾸기는 동유럽에서 아시아, 호주 북동부까지 분포하는 여름 철새로 그동안 이동 경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아직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코팅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기존 소재보다 저렴하면서도 전극의 미세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코팅 기술을 개발해 배터리의 수명을 20%가량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 후에도 95%가량 성능이 유지됐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군산에 이제 군대와의 거리, 옛날에 그런 느낌? 중앙사진관이다. 우리도 여기서 셀카 찍자. 출발. 여기다 군사체육관. 자세 좀 가르쳐주세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좀. 야야야. 이거 문자가 안 열어져 잘. 내부가 안 좋아. 저희는 다 하니까 고치도록 할게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서 화이팅한테 너무 감사해요. 야,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잠깐, 여기가 집이지? 이 집인가? 이번 한번 진짜 손을 봐야겠다. 아, 이거 판이 커지겠는데? 어두워서 못 오겠네요. 저희는 어두워도 해요.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고쳐듀오의 활약. 해가 져도 조명을 켜고 수선에 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인데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